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알츠하이머 진행 속도를 늦추는 치료제를 연방식품의약국이 사상 처음으로 승인했습니다. 약값은 1년에 약 26,500달러고 협상 중이며 물론 부작용 경고도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갖고 계신 메디케어로 80% 정도는 커버됩니다. 노동부는 6월에 일자리가 20만 9천 개가 만들어졌고 실업률은 0.1% 내려간 3.6%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달 말 연준이 이자율을 인상할 것이라는 예상은 그대로입니다. 미국인의 약 반은 대통령을 하기에 적당한 나이는 60세 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40대가 대통령 나이로 최적이라고 생각하는 젊은이가 많지만 나이 든 세대에서는 3%만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칼럼니스트가 트럼프의 워털루가 다가오고 있다고 쓰자 많은 트럼프 지지자들이 칼럼니스트의 워털루가 다가온다고 반박합니다. 오랫동안 언론의 비난을 받던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가 트레드라는 앱을 내놓고 하루 만에 일론 머스크와 사업 싸움에서 아주 좋은 위치에 섰습니다. 저커버그가 잘했다기보다는 머스크의 불안정함과 기술업계의 시대정신에서 나옵니다. 우버와 도어대쉬, 그룹 허브가 뉴욕시를 고소했습니다. 푸드 딜리버리 회사의 시간당 최저임금 18달러 의무 규정 때문입니다. 중국과 위험한 접점을 피하기 위한 목적의 자넷 옐런 재무장관 베이징 방문은 중국에 대한 경고로 시작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미국 회사를 차별하고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주저했던 논란 많은 집속탄을 우크라이나에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집속탄은 폭발 실패율이 높아 미국을 포함해 세계 100개국 이상에서 금지합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민간인에게 터뜨리는 집속탄보다는 실패율이 낮은 것을 보낼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금요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여러분들과 해당되는 뉴스이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미 접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조금 자세히 오늘의 미국에서 오늘의 미국답지 않게 알츠하이머 진전 속도를 늦추기 위한 치료제를 식품의약국이 사상 처음으로 승인한 것에 대한 많은 것, 대강의 윤곽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예전에도 있지 않았나? 뭐 2년 전에도 A자로 시작되는 저도 처음에 이 뉴스를 접할 때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랬었는데 뭐가 또 사상 최초라는 것이지? 아마 조금 있다가 뭐가 조건절이 또 붙어서 무효화될 거야. 무효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아닙니다. 어제 식품의약국이 승인한 레카네맙, 브랜드네임으로는 레캠피라는 일본 제약회사와 미국 제약회사가 공동으로 개발을 한 치료제입니다. 알츠하이머 치료제인데 일본의 에자이 그리고 미국의 그 유명한 바이오젠이 공동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알츠하이머 환자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확인이 됐다. 그래서 이제 알츠하이머 치료의 돌파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알츠하이머 증상이 아주 중증까지 가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이전에는 알츠하이머 하면 완전히 이건 치료가 불가능해. 그냥 진전되는 거야. 뭐 어느 정도 속도를 그대로 유지한다거나 늦춘다 하는 약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약이 효율적이다. 물론 과학계에서는 처음에 신약이 나오면은 전체적으로 다 100% 지지를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식품의약국이 최종적으로 승인을 하고 메디케어의 혜택을 80%까지 볼 수 있다라고 결정을 내렸으면은 영 엉터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사람 650만 명이 알츠하이머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 측에서 드는 비용도 2023년도에 3,450억 달러 알츠하이머 협회에서 발표한 겁니다. 이 약은요, 이름이 브랜드네임이 레캠비라는 약은 증상을 치료하다기보다는
진행 과정을 늦추는 것인데 의미 없다는 사람도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이제 식품의약국이 전문가들이 만장일치로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1월 달에 이제 승인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이제 임상 실험에서 가장 최종적인 임상 실험에서 보니까는 물약이에요. 그래서 2주일마다 정맥 주입으로 이제 투여를 하는 건데 인식 저하, 알츠하이머가 인식 저하잖아요. 그 인식 저하의 속도를 늦춘답니다. 초기 환자에게는 가벼운 증상이면요 18개월 동안 5개월 정도 알츠하이머 진전 속도를 늦출 수 있답니다. 그래서 퍼센티지로는 27% 초기 환자에게 그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게 나오는 겁니다. 물론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부작용도 이 일본 회사 에자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실험 대상 환자는 뇌가 붓거나 출혈이 있었다. 1795명 가운데 3명이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그 가운데 2명은 혈액을 이제 묽게 하는 그런 약을 먹었는데 그래서 이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직접적으로 이분들의 사인은 아니다. 사망 원인은 아니다. 1795분 가운데 3분이 사망을 하셨고 이런 것을 발표를 하고 나서요. 무슨 경고죠. 일종의 이 에자이 주식값이 뭐 8% 이상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도쿄에서.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을 또 쭉 조사를 해봤더니 APOE4라는 유전자, 알츠하이머와 연관이 있는 돌연변이랍니다. 그런 유전자가 계신 분들이 이 같은 부작용에 많이 그 반응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약은 뭐 모든 사람들이 다 뭐 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미미한 출혈이 4번 이상 있었던 작은 출혈이라도 그런 사람들에게는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유전자 검사를 해야지 되겠죠. 회사 측에서는 우리가 부작용이 있었다는 것까지 다 확실하게 드러내는 이유는 이 치료가 부작용이 있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그걸 안전하고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걸 이걸 알리기 위해서 부작용을 얘기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승인됐기 때문에 메디케어 나이 드신 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이 메디케어로 80%가 커버가 되거든요. 1년에 약 26,500달러가 든답니다. 그리고 이 약값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이 많고요. 지금 초기니까. 그런데 80%를 커버하면 26,500달러 가운데서 코페이먼트가 한 6,600달러 정도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것도 한 달에 몇백 달러가 들어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디서 예전에 많이 들었던 얘기인 것 같은데 하는 게 이제 2년 전이네요. 에듀헬림이라는 뭐 이런 것을 승인을 했었는데 상업적으로 하려고 했었을 때 메디케어가 잘 되지 않고 하니까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아마 같은 회사였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건 일단 뭐 미국에서는 시행이 되지만 유럽연합은 아직 내년까지 기다려야지 되고 영국에서는 이 약이 5월 달에 이미 신청이 들어갔답니다. 오늘 뉴욕타임스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놨던데요. 당연히 의사와 결정을 하고 이것도 이제 의사도 전문 의사가 되겠죠. 그렇게 하고 뭐 의사의 충고도 듣고 가족들이 결정을 해야지 될 부분도 있습니다. 미국에는 650만 명 알츠하이머 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운데서 150만 명은 초기 단계입니다. 이분들 가운데서 뭐 어떻게 결정을 한다? 유전자 테스트를 기본적으로 하겠죠.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돌연변이 APOE4 유전자라는 게 알츠하이머 환자 가운데서 15% 정도는 이 유전자를 갖고 계시답니다. 그런 것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맥 주사를 하기 때문에요. 하얀 색깔 그런 그 약인데 정맥 주사를 해야지 되는데 2주일에 한 번. 이걸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2주일에 한 번 병원에를 가셔야지 되는데 누가 이걸 모시고 갈 사람이 있는가? 그런 것들. 그리고 증상이 마일드한데 1700 몇 분 가운데서 1795분 가운데서 3명이 다른 뭐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드셨다가 뭐 관련해서 사망을 3분이 하셨다고 하는데 이 증상이 좀 아주 약해서 그냥 뭐
나이가 들면 어느 정도 기억력 없어지는 그런 정도의 단계인데 꼭 이걸 위험을 감수하면서 드시는 게 아니라 이제 투여를 하셔야지 되는가 이런 것들도 이제 결정을 그 가족분들이 하셔야지 될 겁니다. 그리고 정부의 경우는 초기의 단계 불과 첫 3년 동안에 10만 명 정도가 사용하지 않을까 아주 용감하시다던가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가정의 그 결정에 따라서 그러실 분들을 예상을 10만 분 정도로 하고 있는데 10만 분이라 할지라도 이게 정부 지출은 27억 달러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이 수십 년 동안 많은 큰 제약 회사들이 하다가 희망을 잃고 투자하다가 이건 안 되겠어 하고 투자를 줄인 뒤에 이 레카네맙이 나온 건데 이 약은 처음에는 스웨덴의 작은 스타트업 회사가 만들었답니다. 바이오 아틱이라는 그런 회사가 개발을 하고 나서 이제 큰 회사와 협업을 하게 된 거죠. 지난 10년 동안 한 100종류가 넘는 알츠하이머 승인제가 계속 제약회사에 의해서 끊임없이 개발이 됐었지만 최종적인 곳까지 가지 못한 겁니다. 어떤 건 부작용 때문에 어떤 건 이렇게 메디케어가 커버가 되는가 되지 않는가 이런 것들 때문에 승인을 받지 못했는데 결국은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고 이 뉴스는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오겠죠. 여러분들께서 또 의료 전문가하고 상담도 하시는데 모든 분들이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의 어머니 아니면 나 알츠하이머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전해드린 거고요. 이 정도가 됐으면 지금은 이제 초기 단계의 알츠하이머를 한 18개월 동안 그 진전 속도를 5개월 정도 줄일 수 있다고 판단을 했다고 하니까 전문가들이 이게 시작이고 돌파구고 앞으로는 알츠하이머도 치료할 수 없어 이런 말이 안 나오는 시대에 우리가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열심히 일해서 나중에도 그래도 인간적으로 살려면 이거 돈을 더 벌어야지 되나요? 저축해야지 되나요? 아니면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도 다 먹이를 주시는데 그냥 편안하게 살아야지 되나요? 여러 가지 생각할 게 또 많아집니다. 제가 어제 이제 오늘 주말이라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제약회사들이 지난 10년 동안 100종류가 넘는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연구하고 개발하고 개발까지 해놨는데도 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하잖아요. 어제 제가 이제 막 유튜브를 보다가 박인비라는 배우가 인터뷰하는 걸 봤거든요. 왜 그 우영우 변호사에 나온 저는 연기를 굉장히 잘한다 이런 생각은 했지만 4살인가 5살 때부터 연기를 했었다는 건 몰랐고요. 그래서 우영우 변호사를 연기를 했었을 때가 한 27년이 됐답니다. 그런데 그 우영우 변호사의 박인비 씨인가요? 그분이 얘기를 하는데 인터뷰에서 박인비라는 배우가 인터뷰를 하는데 그 중간중간에 학교도 다니고 아주 굉장히 성실한 배우인 것 같아요. 그 많은 걸 외우는 걸 보면 성실한 사람 맞죠? 그런데 정말 어렸을 때도 내가 정말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다고 하고 막 밤중까지 촬영을 하고도 새벽에는 학교에 갔고 하는데 그 박인비라는 배우가 하는 얘기가요. 본인이 이게 필기하는 것을 꼼꼼히 잘하는데 학교를 하루 안 가면 몇 과목의 필기를 다시 또 해야지 되니까 그런 거 하는 것을 다시 또 해야지 되고 그러면 또 오후에 하는 촬영 일에 또 영향을 미치고 하는 그것이 싫어서 새벽까지 촬영하고도 학교에 가서 또 공부하고 열심히 필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서 그 이경규 씨인가요? 개그맨 이경규 씨가 뭘 그렇게까지 저 같으면 선생님 전화해서 오늘 이래서 학교 못 갑니다 하고 필기 안 하면 그만이죠라고 얘기를 하던데 이 박인비 씨도 27년 동안에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영우 변호사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거 포기하면 안 되는 거구나. 뒤에는 이제 35분쯤에는 제가 요즘 사람들한테 엄청 야단 많이 맞다가 그야말로 일론 머스크 때문에 떠버린 좋은 방향으로 마크 저커버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일이 그냥 믿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왜 오늘 일요일도 아닌데 믿음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제가. 그런데 그냥 믿고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믿음을 놓치지 않는 것. 거기에는 물론 옆에서
도움이 있어야지 되겠죠. 박인비 씨 같은 경우는 엄마가 매니저를 계속 해주셔서 엄마의 철학 같은 게 본인에게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던데, 제약회사는 제약회사 나름대로 우리 모두 다 하는 일에 있어서 믿음을 갖고 저도 오래오래 방송하려고 합니다. 박인비 씨의 그 세월은 이미 넘었어요. 그렇지만 제약회사가 알츠하이머를 개발하려고 노력했던 세월은 따라갔는지 모르지만 믿고 뭐가 돼도 되겠지, 개인의 그 성취라도 있겠지 하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잠시 뒤에 정상적으로 미국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제가요 좀 뭐라고 하나요? 좀 덜 떨어진 부분들이 있잖아요. 분야별로. 그 가운데 숫자 바보, 이름 외우는 거, 뭐 이런 거 바보, 얼굴 외우는 거 이런 것도 좀 잘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박인비는 골프 선수고요. 박은빈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선생님은 아니지만 그 촌장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뭐라고 다들 더 훌륭하신 그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알아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은빈 씨요. 미국에서요, 젊은 사람과 나이 드신 분이 생각은 다릅니다. 그리고 당에 따라서 생각은 다른데 공통적으로 일치하는 게 있습니다. 당에 대해서는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대통령 나이 60살 넘으면 이제 너무 많아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현재 후보들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이라서 49%가 미국 대통령을 하기에는 50대가 최고다. 24%는 60대, 17%는 40대가 대통령하기 최고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40대 대통령 했었던 사람 많이 있잖아요. 전에 프랑스 대통령 40대가 뭡니까? 30대 했죠. 그리고 또 무슨 케네디, 오바마 이런 사람들. 그런데 70대 이상이어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적어서 그렇죠. 3%.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80세, 트럼프 대통령이 77세인데 두 분 다 11월 선거 그 이전이 생일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만약에 재선되면은 끝날 때는 86세가 된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78세 때 재선 선거 날이 되는 거고 하는 건데요.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는 모든 사람의 걱정입니다. 자꾸 넘어지죠. 그리고 연설하면 사람 혼돈하고 이름 혼돈하고, 어떤 때는 이미 사망한 지 오래된 사람까지 끌어내고, 그럼 머릿속에서 그렇게 되면은 또 백악관에서 대변인들이 바쁘게 수습하느라고 여러 가지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트럼프에 대한 걱정과 바이든에 대한 걱정은 좀 종류가 다른 것 같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도 어찌 보면 나이가 무척 많은데도 기억력의 어떤 바이든 대통령과 비교할 때의 약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드러나지 않으니까, 이게 이제 당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이에 따라서는요, 18살에서 29살 사이에 3분의 1은 대통령 하기 최고로 좋은 나이는 40대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70대이신 분들은 40대가 대통령 하기 최고죠 하는 분들은 3%랍니다. 이 직장에서도 조심해야지 돼요. 70대가 되신 분들은 아가들이 뭘 알아 하지만, 아가들은 참 너무 고리타분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여기서 딱 나오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42%가 60대가 대통령을 하기에 베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젊은이는 그에 비해서 25%만이 60대가 베스트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요즘은 60대도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잴 수는 없지만 60대라도 40대나 30대보다 더 진취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던가, 아니면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도 40대, 30대가 하는 거 다 억지로 안 되는 거를 막 노력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적으로 적응이 되시는 그런 분들이라면 60대 괜찮고요. 그리고 70대는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70대는 60대, 50대가 이미 다 준비가 돼 있는데, 신체적인 것으로도 아주 정력적이고 그런데 구태여 70대까지 갈 필요는 있는가라는 생각은 들고,
50대 괜찮은 것 같아요. 50대 정도가 오히려 60대보다 괜찮지 않은가. 제가 이러면서 계속 젊은 척을 해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고요. 실제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늙은 거예요. 어느 정도 늙었다 젊었다로 따진다면은 나이상으로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40대는 조금 불안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40대도 아주 신중한 사람, 아니요. 40대 아니라 30대는 불안하고 40대 가운데서 진중한 사람 같으면 40대 중반 정도는, 왜냐하면 기본적인 경험도 조금 있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뭐 50대 초반, 50대 초반에서 중반 정도라면은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6월 5일부터 11일까지 여론조사를 한 결과인데요. 이게 퓨어 리서치사 가장 평이한 5천, 많네요. 표본이 5,115분을 대상으로. 그래서 오차 범위가 1.7%포인트밖에 안 됩니다. 지금 백악관은 뭐 온통 그 코케인으로 골치 아파서 이것도 참 사람이 맘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은 자넷 옐런 재무장관이 중국에 가 있지만 뒤에 전해드리겠고요. 바이든 대통령도 영국, 리투아니아 그리고 핀란드를 방문하잖아요. 완전한 이슈에 완전한 타이밍을 딱 스케줄링을 해놨는데 백악관에서 주말에 코케인이 딱 발견됐다고 하니까 뭐 대통령 가족들이 며칠씩이나 비어있는 그 사이에 발견된 코케인인데도 그야말로 아들 것이다라고 공화당에서 공격을 하고 있고, 공화당에서는 이거 브리핑해라 하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할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뉴스가 다 백악관이라는 곳에서 마약 성분인 그 코케인이 발견됐다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 물론 백악관에 엄청나게 많은 방문객들이 드나들고 백악관 스태프들만 하더라도 몇백 명이겠어요? 백악관 스태프뿐만이 아니라 기자단,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한 사람도 단 한 번도 코케인 사용을 안 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그걸 그렇게 누군가에 의해서 발견이 될 정도까지 나왔다는 건 이건 문제가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공화당에서 이거 브리핑을 해주세요 하는 건 됐죠, 오케이. 그러나 그게 아니라 지금 공화당에서 브리핑 하세요 하는 것은 거의 모든 그 포커스가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에게 가져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헌터 바이든이 대통령 후보도 아니에요. 대통령 후보의 아들이지만 물론 대통령의 가족은 뭐 연관이 되니까 중요할 수는 있지만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뭐 경제 문제도 대통령이 얘기를 해야지 되고 나토 등등 해야지 되는데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요. 제가 오늘은 한나의 칼럼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그 컬럼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반응을 조금 전해드리겠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패기 누난이라는 공화당의 칼럼니스트가 그 트럼프의 워털루가 곧 다가온다라고 썼습니다. 워털루 하면 나폴레옹이 그야말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마지막 그 한 큐잖아요. 마지막 그 한 큐. 물론 트럼프가 나폴레옹은 아니지만 비슷한 면이 있다 하면서 이제 쭉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신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스킵할 것 스킵하겠습니다. 이 패기 누난이라는 컬럼리스트는 민주당과 공화당 지금 다 이 그 주변 정치권 세력에서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민주당도 바이든 대통령 나이도 저렇게 많고 하는데 구태여 꼭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해야지 되는가? 왜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도전하지 않는가? 바이든 특히 카멜라 해리스라는 인기 없는 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 도전을 해야지 되는데 민주당 정치인들도 대통령이라는 그 권력, 엄청난 권력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다. 도전하지 않는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공화당은 본인이 패기 누난 컬럼리스트가 얼마 전에 2002년도에 나온 아주 짧은 그 폴 존슨의 나폴레옹 그 인간에 대한 그 시리즈를 다시 읽었답니다. 그 당시에 나폴레옹 나올 때 프랑스의 정치가 부패하고 탐욕스러웠고 해서 사람들은 뒤집어 엎어야 된다.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워싱턴 물이 썩었어. 스왑프 다 빼야 돼. 그 물을 빼야지 돼. 그 물을 빼는 사람이 더 더러운지는 모르겠지만 프랑스도 그때 그런 것들이 너무 사람들 마음에 가득 찼다는 겁니다. 혁명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그를 혁명의 후계자로 보고 군주제도 막 싫어하고 했으니까요. 보나파르트를 그야말로 왕좌의 적이다 하면서 환영을 했다는 거죠. 심지어 뭐 시인 존 키츠까지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 인간성이 무슨 상관이야. 워싱턴에 저 기존 저 세력들만 다 뽑아내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정치적인 컬트, 정치적인 사교 집단의 공통점을 얘기를 합니다. 환상이, 그 환상적인 그 경향이 너무 많다. 저 사람이 과거에 내가 지금 마음에 들어 하지 않은 것을 다 고칠 수 있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어떤 능력이 있는지도 상관하지 않고 한번 꽂히면 그 환상이 환상 쪽으로 쭉 쏠려가는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건 나폴레옹을 막 지지했었던 사람뿐만이 아니라 스탈린에 대한 러시안들의 충성도도 그랬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트럼프의 대통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민주당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지금 대통령인데 내가 도전을 한단 말이야. 이걸 두려워하고 아예 안 하는 포기하는 사람들처럼 트럼프에 대해서도 아주 명석한 사람들, 이번에 표현이에요. 명석한 사람들은 트럼프의 그 많은 것들을 알지만 그의 그 목표물이 되기 싫어서 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잘못 보이면은 그야말로 양파 껍질까지 다 까서 길거리에 내던져질 수가 있잖아요. 그게 무서워서 피하는 거다. 트럼프가 나쁜 사람인 건 나도 알고 너도 안다. 어떤 분께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서 그냥 멈칫하시더라고 하는데 트럼프가 나쁜 사람인 건 너도 알고 나도 안다. 그런데 정치적인 환상 때문에 하는 그 숭배는 결코 좋지 않고 그런데도 인류 역사에서 늘 일어나고 항상 지나간다. It comes to pass. 이번에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트럼프의 워털루는 여러 가지 무슨 뭐 등등 사건 등등으로 곧 다가오는 것 같다라고 썼어요. 그랬더니 최근에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 컬럼니스트의 그 패기 누난의 컬럼에 대해서 처음처럼 그렇게 많은 비난이 있진 않았거든요. 오랜만에 다시 그분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을 범죄 기록이 있는 위험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많은데 더 많은 사람은요. 오늘 컬럼에 대한 댓글에서는 패기 누나 너 뉴욕타임스로 가. 월스트리트저널은 보수잖아요. 너 뉴욕타임스로 가. 뉴욕타임스에 어울리네. 그리고 트럼프의 워털루가 다가오는 게 아니라 패기 누나의 워털루가 다가온다. 이 월스트리트저널은 은퇴 연령을 의무화해야 된다. 패기 누나도 이제 나이가 많잖아요. 로널드 레이건의 그 스피치 라이터였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야 다시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확 올라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잠시 뒤에 경제에 관한 것 그리고 또 하나 포기하면 안 된다 하는 마크 저커버그를 보면서도 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었던 게 있고요. 많은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시는 분들께 트위터가 이기느냐 아니면 마크 저커버그의 메타가 만든 thread라는 게 이기느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차피 뉴스를 들어야지 되고 봐야지 되고 한다면 거기서 이제 재미를 찾아가면 좋잖아요. 그런 것 그리고 또 하나 뭐 자넷 옐런 아직도 남아있는 이슈들이 몇 가지 있네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요즘은 뭐 로스앤젤레스 지역에도 간혹 막 샌프란시스코처럼 고불고불한 그런 길들이 있잖아요. 부자 동네도 있고 가난한 동네도 있고 하는데 그런 곳까지 음식 배달을 많이 하죠. 우버, 도어대쉬, 그룹허브가 뉴욕시가 거의 18달러네요. 17달러 96센트 7월 12일부터 이렇게 음식 배달 업소에게 최저임금을 딱 그렇게 의무화해 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소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시행할 예정인 거예요. 오늘 며칠이죠? 오늘 7월 7일이네. 7월 7석 날이네요. 오늘 왜 이렇게 주말에 맞는 이런 그 단어들이 튀어나오나요? 도어대쉬와 이 그룹업이 합동으로 소송을 했고 우버는 따로 했는데 이건 식당에도 해가 된다. 뉴욕도 얼마나 배달이 많겠어. 이건 딜리버리, 푸드 딜리버리는 새로운 산업입니다. 새로운 산업이 죽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이게 결정되게 된 데는 에릭 아담스 뉴욕의 시장과 뉴욕의 소비자 근로자 보호국이 지난달에 결정을 했답니다. 해서
12일부터는 17달러 96센트 시간당, 2024년 4월부터는 18달러 96센트, 2025년 4월부터는 19달러 96센트가 되는데, 지금 이 업체에서는 오점 있는 데이터다. 여론조사도 이거 제대로 된 게 아니라 무척 편향적으로 한 것이고 비현실적이다. 희망사항이다. 이러다간 우리 다 죽는다. 이렇게 고소를 했는데 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또 뉴스에서 나오겠죠. 저는 지금부터 메타가 16시간 만에 3천만 명 어카운트를 갖게 됐고 하루 만에 5천만 명 어카운트를 갖게 됐다는 Threads라는 트위터와 대결을 해서, 트위터에 말하자면 트위터를 딱 그 카피를 해서 만든 것과 뭐 마찬가지죠. 뭐 이 일론 머스크가 어제 보니까 뭐 소송할 수도 있다 하고 위협을 하던데, 이 Threads가 3천만 명이라는 것을 16시간 동안에 모았는데 그게 트위터는 4년 동안 모은 숫자입니다. 그만큼 이제 여러 가지 기반이 있고 인스타그램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된 건데, 일단 여러분들께서 남자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이 일론 머스크가 51살 커요. 이 마크 저커버그보다 신체도 크고 덩치도 크고 한 6인치 크다고 하거든요. 마크 저커버그가 5.7인치인가 5.7인치네요. 키가 그렇게 남자 키가 그렇게 작아요. 5피트 7인치겠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한 6인치 많은데 두 사람이 뭐 이 격투기 주짓수 한다고 하니까 그래? 그럼 막 일론 머스크가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보지?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코노미스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건 이탈리아에서도 허락을 안 해줄 것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마크 저커버그 엄마가 좋아하겠는가. 그렇게 덩치가 큰 일론 머스크가 위에 가서 엎드리고만 있어도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어머니로서는 그건 안 됐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제 그 싸움은 안 했지만 비즈니스 싸움은 트위터가 사용자가 3억 5천만 명입니다. 그런데 뭐 페이스북 사용자의 뭐 한 8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리고 2021년도에 트위터가 낸 수익이 51억 달러, 메타, 페이스북은 1160달러였는데 이 메타도 그동안 실패한 거 많아요. 이 100만 명도 못 모으고 그냥 하다 말고 한 건 많고, 트위터 같은 경우는 많은 스타트업에서 우리도 트위터 같은 것을 한번 해보겠어 하고 도전하다가 몇만 명 못 채우고 쓰러지고 한 게 많은데, 바로 이번에 메타가 Threads라는 것을 만들었더니 이게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딱 그 편지를 보냈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어제 이 마크 저커버그에게 이건 저작권법 위반이다. 이거 왜 우리 사람들 지난해에 많이 빼가서 이거 기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산업기밀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미국 저작권법 보호법은 뭐 그렇게 간단하진 않습니다. 아이디어를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훔쳐갔다라고 증명을 하려면은 뭐 프로그래밍 코드 같은 그런 그 지적 재산이 여기에 사용됐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지 되는데, 이거는 뭐 입증되기 어렵게 이 트위터 일론 머스크가 아니라 마크 저커버그도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일론 머스크가 10월 달에 트위터를 인수하고 440억 달러에 인수하고 지금은 뭐 트위터 가치가 한 3분의 2 정도가 떨어졌다고 하고, 그 당시에 직원이 한 8천 명 정도였는데 80%를 비용 절감한다면 하면서 삭감을 했잖아요. 그리고 뭐 요즘에는 돈을 내라고 하고 돈 안 내는 사람은 한 달에 읽을 수 있는 걸 제한하고, 이럴 때 이 마크 저커버그의 Threads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특히 일론 머스크가 요즘에는 막 그냥 가짜 정보까지 막 올리는 사람들을 하니까 또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보수는 좋아하고 진보는 트위터를 비교적 싫어합니다. 그럴 때 이게 딱 나오니까 승자가 마크 저커버그인데, 이거는 정말 그야말로 일론 머스크가 헤매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어부지리를 하는 거죠. 마크 저커버그도 그동안 페이스북이 완전히 잘못된 정보의 대명사로 불렸었고, 오죽하면 회사 이름도 바꿉니까? 메타로. 또 메타로 바꾸고 나서 주주들은 싫어해요. 돈을 막 무슨 뭐 메타버스 이런 새로운 것에 수십억 달러를 붓고 하는 거 싫어하는데, 많은 거 개발했던 것도 실패하고 하던 때에 딱 이게 된 겁니다. 여론조사 해보면요, 인기는 일론 머스크가 훨씬 많아요. 일론 머스크가 이겨라 무슨 뭐 격투기 하면은 그 마크 저커버그 왠지 얄미워 막 이랬던 사람들이 많은데,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는 특별한 그 재간과 특별한 모험심과 특별한 이것을 이뤄냈잖아요.
자동차도 그렇고 뭐 우주 산업에 있어서도 거기에 비해서 마크 저커버그는 왠지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 돈만 너무 밝히는 것 같단 말이야. 뭐 이런 느낌이 있는 건데 그런데 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그렇게 엉뚱한 행위를 하고 하면서 또 이제 론 디센티스 같은 사람을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선거에 출마합니다 하는 것 했지만 그게 기술적인 문제로 망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 이벤트가. 그럴 때 오히려 이 메타라는 회사가 어머? 훨씬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보다 뭐 성숙하게 운영을 하네?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더군다나 인스타그램 가입자들이 있기 때문에 트위터 사용자 가운데서도요, 87%가 인스타그램에 메타에 그 가입돼 있답니다. 한 번에 클릭만 하면은 이게 이 새로운 이 트위터의 대안인 이 threads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주 이거는 쉬운 거고요. 또 트위터는 왜 돈을 못 버느냐 하면은 트위터는 이 쓰는 사람 정보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저도 가끔 이제 몇 사람 정도는 트위터에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리트윗하는지를 보거든요. 보지만 그걸 다 뭐 로그인하고 제대로 하고 보고 거기다 또 뭐 저도 뭐 달고 이런 것 아니잖아요. 저 같은 트위터 사용자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사용자를 잘 몰라요. 트위터가. 광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그에 비해서 인스타그램으로 딱 그 정보도 갖고 있고 했었던 곳이 다시 트위터 비슷한 앱을 만들었으니까 이 메타에는 너무 좋다는 겁니다. 게다 대고 인공지능도 그 많이 들어가서 가능하고 아무튼 타겟이 된다는 얘기죠. 이런 걸 보면요. 메타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틱톡 때문에 2022년도 주식값 얼마나 내려갔습니까? 여러분들 페이스북 갖고 계신 분들 많으셨잖아요. 거의 70%를 잃어버렸었던 적도 있고 그랬는데도 뭐 포기하지 않고 뭐 새로 하다 보니까 시대 정신과 또 남의 회사가 못해줘서 트위터가 일론 머스크가 못해줘서 한 일론 머스크와 마크 저커버그는 한 10년 동안 싸운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유로 여기서 이렇게 근데 이게 끝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또 일론 머스크가 배심으로 뭔가를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포기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 트위터의 사용자와 광고가 많이 빠졌어요. 올해는 지난해보다도 28%더 빠질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백인 우월주의자도 오케이. 그것도 표현의 자유니까 라고 다 오라고 해서 지금 다 가고 있잖아요. 트위터로. 그러니까 광고주가 좀 보수적이고 점잖은 광고주는 이건 아닌데 하고 싹 빠지는 거예요. 예전에 박스에서 터커 칼슨 시청률은 엄청 높았죠. 광고는 터커 칼슨이 많이 못 벌어들인 프로그램이거든요. 왜냐하면 보수적인 그런 그 회사에서 저 싸구려 프로그램 같아 하면서 거기에 광고 안 줍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광고만 붙는 거예요. 터커 칼슨. 지금 트위터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메타가 기다리고 있다가 바로 새로운 프로그램 그 threads라는 것을 내놔서 지금은 다시 살아나고 있다. 참 오래 버티고 봐야지 된다 하는 그런 것. 잠시 뒤에 중국과 러시아 말씀드립니다. 물론 다 미국과 연관이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이고요.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자넷 옐런 재무장관이 나흘 일정의 그 중국 방문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가면은 다 이게 다 항상 보면 이벤트가 있어요. 그 룰이. 그래서 우선 그쪽 지역의 재무장관이니까 상공회의소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이제 그 리창 중국 총리를 만나고 관계자들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먼저 이제 미국 사람들 상공회의소 사람들 만나서는 중국의 불공정한 뭐 경제 관행이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미국 회사에 대한 어떤 처우가 나쁘다 뭐 이런 것들 얘기했어요. 딱 중국 사람 앞에 놓고 지금 잘해보자 하면서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말을 했다는 게 중국 정부에 들어가겠죠. 우리는 중국과 디커플링 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각화하려는 것이다. 이건 뭐 미국이 항상 거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가 그렇죠. 우리 미국 회사 처우는 정말 이건 너무 심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헤드쿼터 그 컨설팅 회사를 단속한다던가 아니면 무슨 미네럴 그 뭐 컴퓨터 칩에 쓰이는 이런 광물 수출을 통제한다던가 그런 것들이요. 근데 미국이 사실은 먼저 중국 회사가
기술 같은 것에 접근하는 것을 막았잖아요. 미국만 막는 게 아니라 유럽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고 한국에도 그거 막아야지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중국의 또 반응이고 그럼 미국은 우린 그건 국가안보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라고 얘기를 하고 중국은 국가안보로 안 보고 우리가 미국보다 커지는 거 싫으니까 저렇지라고 얘기를 하니까 서로가 이것은 평행선을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다 알아요. 알면서 그냥 거칠애로 체면상 하는 얘기고 그밖에 뭐 홍콩의 인권, 대만, 남중국해 등등 또 실리콘밸리에도 은근히 중국의 지배력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의식할 수밖에 없고요. 중국으로서는 군사적인 거 뭐 한국 주변에 미국의 군기지, 군사 파워 이런 거 중국 겨냥한다는 것 다 알죠. 이런 환경이 곧 바뀌지 않는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막 무조건 싸우는 것보다는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협력하는 것이 그게 이제 상호 관계에 있어서 상호 저는 윈윈이 미국식인데 중국이니까 상호 이익에 맞는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무역에서는 무역 전쟁을 하게 되면은 그 윈윈이 없잖아요. 한쪽만 이기는 게 없잖아요. 중국이 잘하는 게 있고 미국이 잘하는 게 있고 하니까 예를 들어 좀 전에도 일론 머스크를 써주셨는데 일론 머스크가 잘하는 게 있고 그런 뭐 전자 이런 거 그런 게 있고 뭐 마크 저커버그가 잘하는 게 있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 나눠서 우리 윈윈하자. 하나만 그 이기는 게 없으니까 체인을 분리하고 끊어서 이득 보는 국가는 없다. 그래서 두 나라의 디커플링은 국제 경제에도 아주 나쁘다라는 얘기들을 하면서요. 소통하자는 거잖아요. 소통이라는 것이 미국과 중국이 오랫동안 조금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었던 부분인 것 같다. 심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재정립을 하자는 건데 위험한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마지막 핫라인을 열어두자 하는 뜻에서 국무장관도 가고 재무장관도 가고 미국의 이 같은 외교는 우리의 일상에서의 개인의 처신 뭐 때로는 두 가지 다 얘도 해당이 되는 것 같고요. 미국이 중국을 세계 무역기구에 가입하도록 주도를 했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엄청 비난했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이 그동안 오랜 동안 중국으로부터 너무너무 싼 생활 필수품을 많이 가져다 썼습니다. 중국이 미처 만들지 못하는 아주 세련된 무슨 뭐 항공기 이런 것들을 미국에서 많이 사갔고요. 그 시대는 이미 지난 거죠.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재정립을 해야지 되고 이번 방문은 성과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갔다는 자체로 뭐 서로 대화하고 갔다는 자체로 중요한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미국은 클러스터 munitions 집속탄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데 저는 집속탄을 본 적이 없어서요.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죠. 러시아 반격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집속탄을 우크라이나에 보낸답니다. 그런데 이게요. 한 2차 대전 때 만들어졌던 건데 너무 위험해서 안 쓰고 세계 100개국 이상에서 금지합니다. 러시아에선 지금 우크라이나에 쓰고 있다고 하고요. 여러 개의 그 작은 그 소형 폭탄, 그 폭발적 폭탄인데 우크라이나가 아주 오래 이것 좀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안 줬는데 넓은 지역에서 민간인을 살해하는 것이 너무너무 가능해서 지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로부터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실패율이 높답니다. 안 터진다고 하잖아요. 이게 안 터지면 그게 터지지 않은 채 폭탄 캔이죠. 이 폭탄 캔이 몇 년이고 그냥 그라운드에 있다가 지뢰처럼 나중에 터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 법은 그 실패율이 1% 이상이면 100 가운데서 1% 이상이면 다른 나라로 이걸 이전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대통령이 이 법을 우회할 수 있는 권한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낸다고 하죠. 그래서 그리고 또 1% 이상 폭발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이기도 하잖아요. 아무튼 바이든이 이 룰을 무시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반격 작전을 지원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국방부가 오늘 발표하는 거 보니까 그 실패율이 2.35% 미만인 것들, 뭐 그런 것들, 이제 러시아는 이것보다 더 위험한 것을 많이 사용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밖에 무슨 뭐 브래들리, 뭐 스트라이커, 전투 차량들, 방공 미사일, 뭐
그 지뢰 장비 같은 것도 포함을 해서 전부 8억 달러 정도를 보낸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인권단체 보내지 말라고 하고 미국 뭐 정치인들 가운데서도 보내지 말라고 하는 정치인들도 많고요. 시간이 없어서 이 내용을 되는 대로 일단 불러드리고 전해드리는 게 낫겠네요. 이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러시아의 모스크바의 무능력을 너무너무 많이 보여줍니다. 파이낸셜 타임즈가 오늘 러시아를 바나나 한 개도 없는 바나나 리퍼블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주 제3세계 후진 국가라는 거잖아요. 한 개도 없지는 않겠죠. 아무리 열대성이라지만 작물 자체가 그 정도로 이게 정말 이 사람이 가서 뭐 러시아가 압류했었던 돈까지 다 가지고 가고 지금 활보는 아니겠지만 모스크바와 세인트 피터스버그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공의 적이 못 되기 때문에 지금 크렘린이 아무리 이 사람을 악마화하고 한들 이게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이에서요. 그 아주 뭐 깡패와 같은 벨라루스 대통령만 인터뷰하면서 엄청 뜨고 있어요. 오늘 마지막 광고 교육 세미나입니다. 제가 이번 주라고 어제 잘못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고요. 들어주세요. 강혜신이었습니다.